1961년 10월 30일 오전 11시 33분입니다. 가장 강력한 폭탄이 터집니다. 처음에 봤던 그 이른바 황제 폭탄, 짜르본바. 그 위력이 50메가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폭탄의 아까 우리가 그 1000배 되는데 3,333배. 혹시 그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소비에트 알죠. 예. 정식 이름이 그러니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죠. 이 말을 줄여서 소비에트 연방, 더 줄여서 소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결성돼서 1991년에 해체돼서 사라진 나라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국가이고요. 나이가 많이 안 들어도 알아요. 그쵸. 저도 네. 알고 있어요. 예. 그 율리아 씨가 그 당시에 태어나셨다고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연도를 보면 초1인가 초2 때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기억하고 있죠. 와, 나 지금 그럼 너무 궁금한 게 하나가 그럼 소련에 살고 있을 때랑 러시아가 됐을 때 이게 생활이 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게 바뀌었어요. 호칭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칭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마트에 가서 돈 주고 물건을 사잖아요. 네. 소련 때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국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소련 때 식의 돈 주고 안 샀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컨셉이 있긴 있었는데 네. 뭐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국가가 제공해주는 시기였기 때문에 돈을 있어봤자 뭐 의미가 없어요. 70년 가까이를 70년. 소련으로 네, 살다가 네. 이렇게 적응이 돼요?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되게 오래 걸려서 거의 90년대 그럴만했네. 계속 혼란기가 있었고 자본을 이렇게 쌓이는 그런 상당히 좀 이렇게 긴 기간이 있었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러시아의 전신격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아주 힘이 셌을 때, 강성했을 때 어떤 일이 세계사에 있었는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장 극심한 위력을 가진 무기를 바로 소련이 1961년에 개발해서 실험을 하거든요. 한번 그 위력을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 있어요? 60년대. 예, 1961년입니다. Высота 4000 метров. Осталось 3 секунды. 2, 1, 0. 빛이 먼저 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소리가 들려오죠. 예. Видны враг. Полевой столб, поднимающийся с земли, быстро увеличился в объем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секунд после взрыва диаметр полевого столба составлял около 10 километров. 그 버섯구름. 많이 봤어요. 저렇게 하늘 끝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위력이 제대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핀란드까지 영향을 미쳐서요. 이 떨어진 거리가 노바예 제밀리아하고 이 핀란드하고 1000km거든요. 무려 1000km인데 터진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핀란드의 건물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어요. 이 충격파가 쭉 가면서요. 와. 서울 서울 한복판에 저 폭탄이 떨어지면은 서울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거든요. 녹아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세종시에 사는 그 시민들까지도 피부가 다 드러나는 3도 화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이 있죠.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폭탄을 소련이 만들었을까? 그건 좀 자폭 수준 아니야? 이 엄청난 폭탄이 개발된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바로 냉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이제 냉전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두 나라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 그러니까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 그다음에 사회주의 체제였거든요.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약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냉전 구도를 이어갔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영어로 또 콜드 워, 즉 냉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뭐 총성 없는 전쟁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이들이 처음부터 그러면은
대립하고 상대방을 불신하는 관계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예. 건들지 않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사실은 우방 관계였고 혈맹 관계였습니다. 대립하는 관계가 전혀 심지어요? 아니었다는 얘기죠. 같은 편. 예.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과 독일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연합국은 바로 영국, 미국, 소련으로 이루어진 체제였고요. 그 반대편에 독일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히틀러를 상대로 이 미국과 소련은 함께 싸우는, 서로 돕고 도우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냉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2차 세계대전을 아주 간략히 살펴봐야 될 텐데요. 폴란드 침공 계획을 세우던 나치 독일은 주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과 비밀리에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독소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1939년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1941년에 유럽을 거의 장악한 독일은 소련을 침공합니다. 소련이 처음에 독일군에게 연전연패하죠. 엄청나게 전력에서 밀리면서 그야말로 국가가 무너질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이 소련을 아주 통크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히틀러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손을 맞잡고 싸우고 있었고요. Kompromisslos die einzige Macht! 그렇죠. 우리의 공동적 네. 바로 저분. 예, 가운데 있는 인물이 바로 요시프 스탈린이고요. 그 옆에 미국의 로스벨트 대통령과 그다음에 독일의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가 있죠. 근데 각 나라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랑 스탈린 어떤 이미지인가요? 일단 로즈벨트 경우 대공황이라고 경제적으로 최악이었는데 그 경제적으로 살려주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라디오로 소통했어요. 최초로 아주 친근하게 얘기했으니까 그 탑3 속한다는 그 얘기 많이 해요. 네. 우리 대통령 탑3.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 그러면 스탈린 러시아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그 스탈린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독재적인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명언인데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사람을 죽여라.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죠. 말이 안 됐네요. 네. 사실 지금 일리아가 말한 것이 그 역사적으로 증명은 안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했을 법하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탈린에 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동맹 관계가 된 다음에 미국 언론이 이에 맞춰서 스탈린의 어떤 이미지를 대중에게 선전하고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줍니다. 돕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예.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당시 잡지가 바로 이제 뭐 타임스나 아니면 라이프지인데요. 이 그 표지 모델로 스탈린이 등장합니다. 아, 라이프지에 진짜 안 실렸네. 어울린다고. 네. 원래 좋은 분들 주로 여기 들어가는데. 예. 여기는 약간 미소가 살짝 끊는 게 선해 보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탈린을 부르는 미국인들의 별명이 생겨납니다. 그 별명은 뭐냐면요, 엉클 조입니다. 엉클 조. 예. 조 삼촌. 예, 조 삼촌. 되게 조 아저씨. 친근하다. 조 삼촌. 그러니까 우리 옆집이나 아니면 가까운 데 사는 부드러운 아저씨 이런 느낌이었던 호칭을 그냥 것이죠. 붙여버렸네. 예. 엄청 근데 왜 많죠. 하필 이름이 조냐면요. 그 스탈린의 이름이 그 요시프거든요. 요셉. 요시프에 해당하는 영어 이름이 바로 조지프입니다. 조셉. 그러니까 조지프의 애칭이 바로 조죠. 예. 그래서 아주 그 친근하게 부르는 명칭이에요. 본인은 그걸 만족해요? 자기 이미지가 엉클 좋은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탈린의 가장 큰 목표는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공격으로부터 소련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미국에서 소련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럼 더 미국인들이 더 많은 물자 지원, 더 많은 군수품 지원을 해주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맹을 맺은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이 서방 연합국은 독일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서 이제 폭격을 엄청나게 퍼부었죠. 독일이 드디어 이제 무릎을 꿇고 패망할 어떤 기미가 보이면서 슬슬 이 두 나라 사이의 사이가 약간 긴장 관계로 들어갑니다. 왜? 예. 이 연합국 지도자들이 나치 독일을 패배시키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유명하죠. 얄타 회담. 그런데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쟁점이 바로 폴란드 문제입니다. 예. 뜬금없는 폴란드는 왜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가 일단 영국과 소련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이미 그 폴란드와 동맹 관계였습니다. 예.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폴란드란 나라가 이 서방과 그 러시아, 소련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러시아로 쳐들어오는 서방의 세력은 폴란드를 거쳐오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 및 소련이 폴란드를 반드시 자기 세력권 안에 둬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땅이다. 예. 와, 그래서 생겼구나. 예. 폴란드란 나라가 해방됐을 때 이 나라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놓고 영국 측에 더 가까운 망명정부와 소련 측에 더 가까운 임시정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민들 뜻에 맡기자, 투표를 하자 하면서 이 얄타 회담에서 폴란드의 자유선거를 실시하기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아, 근데 그냥 뒀을 것 같지가 않은데 느낌이.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폴란드에서 이제 자유선거가 치러지기로 했는데 이때 이미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는 국가는 소련이었거든요. 즉 약속된 대로 그 자유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국이 특히 반발을 하면서 이 두 진영 사이에 이제 금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얄타 회담이 있고 나서 이 베를린 옆에 포츠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이 세 나라 대표들이 모입니다. 포츠담 회담. 그런데 얄타 회담과 이 포츠담 사이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때 사진이랑 변화가 있다는 거죠? 네. 더 좋은데? 아니 아니 저 같은 분들이신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 인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만 참여했고요. 나머지 영국과 미국의 국가 원수들이 바뀌게 되죠. 처칠이 그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스탈린이 새로운 인물들과 이제 교섭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루즈벨트라든지 아니면 처칠과 상대할 때는 뭔가 자기가 잘 알고 호흡이 맞다는 어떤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전혀 새로운 인물들과 과연 어떻게 내가 얘기를 풀어나갈까 좀 이게 고민이 됐던 것이죠. 약간 그 불안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련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에 비해서 트루만은
상당히 다릅니다. 트루만은 소련에게 상당히 반감을 숨기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애틀리도 마찬가지로 스탈린에 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트루만이 미국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트루만, 애틀리와 함께 그 독일 분할 점령을 이제 구체화하게 되는데요. 독일을 연합국이 분할 점령하겠다라고 이제 원칙을 세웁니다. 어느 한 나라가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 가진다는 얘기죠. 자, 전 국토를 그 네 나라가 분할 점령했고요. 베를린도 분할 점령을 하게 되죠. 프랑스는 왜 껴요 갑자기? 회담도 한번 참여 안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영국이 소련을 견제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 영국, 미국 두 나라만 가지고는 소련이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더 끌어들여 가지고 수를 불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프랑스가 분할 점령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베를린이 어디예요? 베를린이 저쪽에. 안에 있는 거. 예, 저거. 예. 이게 베를린입니다. 당시 그 베를린이 독일의 심장부였고 그 수도를 어느 한 나라에게 완전히 넘겨준다는 것은 이 연합국의 어떤 자존심에 손상이 간다 해서 서로 이제 합의해서 그런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당시에 그 가지고 있던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심한 인명 피해를 겪었고 물적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전쟁을 겪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서방과 소련 사이에 있는 국가들에게 그 친소련적인 정부를 세워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유럽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영국과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불안해하는 것이죠. 소련의 힘이 독일을 넘어서 이 서유럽까지 오지 않을까. 사상이 아예 반대니까. 무섭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표현하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Lie in what I must call the Soviet sphere. 그 유명한 철의 장막 맞습니다. 나왔네요. 아이언 커튼. 아이언 커튼. 아이언 커튼. 그래서 냉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단어 표현인 철의 장막까지 왔는데요. 와, 진짜 장벽이 아니었죠? 예, 진짜 장벽은 아니고요. 상징적인. 그렇죠. 영향권 안에 있는. 대륙에 철로 된 커튼을 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예. 그 연설을 하면서 발트해의 그 슈테틴이라고 하는 도시를 듭니다. 그 위치가 한 여기쯤이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라고 하는 지명을 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쯤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잇는 선이 그어지는데 이쪽 영역이 바로 이제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독립적인 어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동유럽을 것이죠. 다 먹었네요. 이때부터 이제 점점 통제가 강해지면서 인적 교류가 끊어지고 물적 교류가 끊어지고 나중에는 국가 간의 교류도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칠 수상이 불안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주인공이 미국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세계 정치의 어떤 한 중심에 서게 되는데 1947년 3월에 그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일명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하죠. 트루만 독트린. 독트린이요? 예. 왜 독 안 좋은 독을 말하는 거예요? 포이즌 아니고요. 닥트린. 닥트린인데 정치 세력이나 정치가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원칙을 얘기할 때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그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트루먼처럼 읽어주세요. 제가 예. 영어로. 기대된다.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을 겁니다. 자유와 독립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네, 저런 얘기를 했군요. 저건 선전포고 아니에요 거의? 무엇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선거다. 그 나라 국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서 자기가 원하는 집권 세력과 어떤 통치자를 뽑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터키라든지 그리스처럼 반공정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정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4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기금을 들여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소련의 이제 기싸움이 상당히 강해지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엄청난 그 돈을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하면서 이른바 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쩐의 전쟁. 아, 이제 냉전의 시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던 가운데 1947년 6월에 마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마셜이라는 인물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항상 루스벨트 대통령의 측근에서 전쟁을 조율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트루먼 대통령을 모시면서 하나의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워낙 유럽이 극심한 피해를 입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공산주의 세력의 힘이 커진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경제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셜 플랜. 예, 마셜 플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4해에 걸쳐서요. 약 130억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서유럽 국가들한테 원조를 해줬거든요. 마셜 플랜이 끝날 무렵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은 서유럽 국가들이 모두 다 이제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미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최고 선두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영역을 넓혀가니까 이에 위기감을 느낀 소련이 미국의 마셜 플랜에 대항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련의 그 외무장관 이름이 몰로토프거든요. 그러니까 몰로토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련과 연계를 맺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술도 제공하고 물자도 제공하고 설비들을 교환하면서 이것을 1949년 1월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로토프 계획으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것을 막는 한편, 그러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그 몰로토프 계획 참가국들이 소련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어서 이런 하나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벌어진 틈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1950년대 유럽 지도 체제의 분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랑은 바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 완전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라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바로 소련의 영향권이죠. 저 옅은 노랑은 뭐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미국 쪽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었죠.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가 기본인데 이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 내놓은 자식. 하지만 소련과 대등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내칠 수는 없는 자식.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아니더라도 예, 맞습니다. 반공이면은 괜찮다. 또 이제 흰색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에도 쳐져 있는데 영세 중립 국가로 이제 동맹 관계를 맺지 않고 그 서방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고 이런 중립적 입장을 취했고요. 이렇게 유럽 대륙이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서로 격돌하면서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고 미국과 소련이 그 군사 조직까지도 동맹 그 조직까지도 서로 만들게 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 기구가 서유럽에 형성이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줄여서 이제 나토라고 하고요. 네이토. 반면에 그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토와 대항할 수 있는 군사 동맹 기구를 만듭니다. 소련의 그 군사 기구가 본부가 위치한 곳이 바로 바르샤바였거든요. 폴란드의 바르샤바였기 때문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나토군과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베를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베를린 분할 점령 때 소련이 점령한 동부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다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빨리 경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동독에서는 무려 1,000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냥 폐쇄? 예, 폐쇄되고 가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업이 그 확산되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왜 그러겠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소련을 점령하면서 엄청난 물적 피해를 입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후퇴하면서 소련의 공장들을 일부러 다 파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 입장에서는 독일과 전쟁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현물로 독일 공장 설비를 다 뜯어갔던 것이죠. 뺏어간 거구나 그냥. 자, 그래서 뭐 수치를 제시하자면요. 1,000개 공장의 설비가 동독에서 소련으로 실려갔고요. 그다음에 철도까지 뜯어갑니다. 1만 킬로미터의 철도까지 뜯어가서 소련에 다시 재설치했다는 얘기죠. 재활용 잘하네. 아니 동독은 아니, 가난해질 그걸 수밖에 뜯어가서 없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동독과 서독이 원래부터 경제적 격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독이 훨씬 더 발전된 지역이었고 동독이 약간 뒤처지는 지역이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설비를 뺏기면서 그 격차가 더욱더 크게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걸 뜯어가서 다시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예. 그래서 서부 독일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 위기를 넘어가면서 삶이 피었죠. 삶이 피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련이 그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베를린과 그 서방 연합군의 어떤 연결을 끊어야지 독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베를린을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스탈린이 미국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고 그 동독 지역을 더 확고하게, 그다음에 동유럽 지역을 확고하게 소련의 영향권에 두기 위해서는 베를린을 완전히 차지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식량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각종 물자를 그걸 막아버린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아이, 예. 어떻게 살아요? 그럼 예. 어떻게 살아요? 그 부분을 보여주는 지도가 또 한 장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야, 베를린 입장에서는 진짜 예. 기분 나쁘겠다. 저 사이에 딱 껴가지고 무슨 몽고 반점처럼 저렇게 저기서 지금 이렇게 나눠졌는데 답답하겠다. 이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식량과 물자를 보고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이거를 끊어버린 겁니다. 야, 그럼 저기 완전 도안에 든 쥐네 그냥. 저기 완벽하게 고립이 되었고요. 이 서베를린 지역이 그러니까 서베를린 지역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제 물자 지원을 못 받으니까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서베를린 사람들은 다 저기서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지도 못하죠. 다 막아놨으니까. 서베를린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자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제 도로로는 지상 도로로는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방 진영이 이 서베를린 시민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뭐 영상이 있어? 실제 영상. 비행기네. 비행기로 떨어뜨리는갑다. 그냥. 낙하산 같은 거 해서 그렇지. 안 그럼 착륙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러네, 낙하산이 사용됐네요. 지금 영상을 본 대로
베를린으로 가는 지상 도로가 다 막혔으니까 비행기로 그 물자를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봉쇄 기간이 1년이 넘었거든요. 봉쇄 기간이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서베를린에 살고 있는 주민 수가 200만 명이었거든요. 200만 명을 위한 생필품을 비행기로 전달해야 됩니다. 와. 수송기가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20만 번. 에? 20만 번? 한 대로 갔다 왔다 했나? 200만 명이 살아가는 물자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도 1년 동안. 그러니까 20만 번이라는 숫자도 사실 많은 것이 아니죠. 이렇게 옷과 먹을 것과 각종 물자들을 비행기로 실어 날랐고 결국 소련이 1년 동안 봉쇄를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이제 소련이 그러니까 스탈린이 두 손을 들고 말죠. 아 진짜요? 예. 미국이 이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 없이 소련은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세계 여론의 어떤 비난을 사면서 어떤 체면도 구기고 그래서 결국 1949년 5월에 봉쇄를 풉니다. 다행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스탈린이 뭐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절대로. 예, 그렇죠. 집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를린 봉쇄를 넘어서는 더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소련 치하에 있는 동독 주민들이 불만을 품고 서독으로 계속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규모가 어떤 정도였냐면 1961년까지 서독으로 망명한 동독 인구가 동독 전체 인구의 20%에 가까워져 있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나름대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탈출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장벽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베를린 장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초소도 세워서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이제 경계하다가 넘어서면은 위협 사격을 하고 그다음에 타살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면서 목숨을 많이 잃었고요. 장벽을 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그 추모하는 추모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유럽만 다뤘잖아요. 이제 냉전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아, 예. 예. 베를린 봉쇄령에 실패하면서 소련이 어쨌든 간에 한 발짝 그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봉쇄 풀고. 예, 여기서 이 냉전 분위기를 한순간에 그 역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9년 8월 29일에)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합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만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이 드디어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것이죠. 이 폭탄은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렸던 원자폭탄과 비슷했는데 와, 끝없이 올라가네.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데. 무시무시하다. 오 저거. 와, 이게 CG가 아니잖아요. 예, CG가 아닙니다. 실제로. 너무 무서워요. 소름 끼쳐요. 네. 어마어마해요. 저게 어딘가에 떨어진다면 예. 그 재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실험이니까 허허벌판이나 아니면 그 바다에 있는 섬에 떨어뜨리는데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한 것이죠. 당시 미국에서 분석하기로는 소련의 과학기술 수준과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최소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4년 만에 그것을 이루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네요.
소련이 4년 만에 핵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야, 얘는 모를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데. 맨해튼 계획은 그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진행했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데요.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었죠. 이 계획이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보안입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워낙 이 보안이 철저해서 예. 당시 뭐 부통령도 전혀 모를 정도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그 여기 일하는 직원들이 거의 13만 명이었는데 그분들도 거의 99%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출퇴근하면서 일을 했었고 부통령도 그때 트루먼 부통령이었죠. 그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아예 일도 몰랐었대요.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입이 다들 무거웠네. 크리스가 말한 것처럼 보안이 철저했었는데 소련이 개발 기간이 절반 넘게 단축된 것은 바로 스파이 때문입니다. 예. 맞아요. 미국에서 정보를 예. 빼내온 거네요. 그러니까 철통같이 막았는데도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독일 출신 물리학자가 있어요.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한 국가인 미국이 핵을 독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소련에게 그 정보를 넘겨주면 소련도 핵 무기 보유 국가가 되면서 힘의 평형이 맞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의 핵 개발 계획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던 것이죠. 예. 또한 수많은 스파이들, 간첩들이 활약하고 암약하는 시대였습니다. 와. 007. 예. 그러니까 소련 간첩들도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가고 미국과 유럽의 간첩들도 소련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상대방을 불신하고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스파이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아이템들이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템들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담뱃갑 안에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잿더리 안에 도청 장치 있고 그리고 진짜 또 신기했던 아이템이 자살용 치아라는 게 있어요. 스파이로 가짜 이빨인데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붙잡히면은 고문당하다가 막 정보가 유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잡혔을 때 자살할 수 있게 만든 그 이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특정한 방식으로 깨물면 뻥 폭발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소련에서도 되게 유명한 립스틱처럼 생긴 소위 말하는 죽음의 키스라는 그런 도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립스틱처럼 생겼는데 딱 한 총알이 들어갈 만한 그런 립스틱 이렇게 안에? 딱 하면 바로 총알이 날아가는. 날아간다고요? 네. 그 제임스 본드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을 실제로 스파이들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냉전 때는 거의 뭐 스파이와의 전쟁이네요 또. 그러니까 스파이를 이용해서 소련이 그 핵 개발을 빨리 했던 사건이 지금 우리가 말했던 사건인데요. 그 혹시 그 냉전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온전. 열전? 열전. 예, 온전이 아니라 열전입니다. 예. 뜨거운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식으로 직접적으로 군대가 충돌해서 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이 바로 열전일 텐데요. 냉전은 그런 전쟁은 없죠. 전쟁이 없는 무한 대립일 텐데요. 이 미국과 소련,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냉전일지 모르는데 그 이외 지역에서는 사실 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냉전 최초의 그 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열전이 벌어지는 지역이 우리나라네.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하고요. 지상에서는 소련이 제공한 242대 탱크가 몰려와서 진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한이 전면 침공을 당했고 트루만이 여기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남침은 유엔 형장 위반이고 평화를 침해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 도전에 정면 대응을 해야 한다.
근데 결국 한반도 분단이라는 결과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 어떤 혈맹 관계가 깨지고 긴장, 대립이 본격화됐는데 미국과 소련에서는 냉전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파괴되는 그 사건들은 바로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한반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대리전들 일단 베트남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고요. 올라온. 그다음에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질 때 미국과 소련이 뒤에서 개입을 하면서 한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두 나라의 어떤 2년 차이에 따른 대결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곳곳에서 이제 열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두 나라가 그 대립되는 그 긴장 속에서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한 지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1950년 1월 30일입니다. 이때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슈퍼폭탄을 개발하겠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겠냐고 하면서 믿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선언 2년 뒤에 미국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보다 700배 더 강한 700배요? 예, 700배. 그거는 거의 이제 한 나라를 아예 없애버릴 그렇죠. 수준인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자폭탄이 있을 때는 소련을 제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련이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니까 힘의 그 우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더 센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수소폭탄을 만들어낸 것이죠. 5, 4, 3, 2, 1,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가 시간이 멈춘 듯이 이게 공중에 딱 멈춰 있는 느낌이었어. 아 구름 형태가 다르네. 진짜 무슨 스케일이 다른데요? 행성이 하나 생겼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보여주기 한 느낌이 진짜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폭탄이 있으니 덤비면 가만 안 두겠다. 네. 위력 시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이 폭탄 실험을 했던 게 이게 바다에 있는 섬이거든요. 조그만 섬이거든요. 이 섬에 이제 수소폭탄을 떨어뜨려서 그 폭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섬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이 와, 있습니다. 씨. 예. 그 섬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 어떡할 건데 니네. 구멍이 생겼. 구멍 생겼네. 거기 구멍뿐만 아니라 시커매졌어. 예, 예. 네, 다 황폐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섬이 거의 날아갈 정도로 위력이 큰 폭탄이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련도 질세라. 바로 한 해 뒤에 1953년 8월 12일에 세계 최초로 실험 가능한 건식 수소폭탄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만해 이제. 아 너무들 하시네 정말. 소련이 또 이런 건식 수소폭탄을 만들어내니까 미국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또 해요? 예. 건식 수소폭탄 캐슬 브라보를 만들게 됩니다. 이 폭탄은 너무너무 위력이 커서 미국의 핵실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15메가톤. 쉽게 말하면 그 히로시마 폭탄의 1000배입니다. 1000배.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터졌던 폭탄이 1000발이 한꺼번에 터지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아까 700배였는데. 예.
폭탄이 터진 다음에 그 바다 지름이 160km 동그라미를 그리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폭 영향을 받았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도 그 방사능이 검출될 정도로 위력이 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또 영향 진짜 받았겠네요. 핵전쟁 시작되면 진짜 전 세계가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그 2019년에 최근이죠. 미국 연구진이 조사를 해봤으니까 6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핵실험이 벌어졌던 이곳이 그러니까 마셜 제도인데 마셜 제도는 후쿠시마보다 최대 1000배가 넘는 방사능이 지금도 분포한다. 최대 1000배가 넘는 방사능이 지금도 분포한다. 60년이 지났는데. 예, 지났는데도 핵실험이 끝났지만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항상 이제 미국이 한 걸음 앞서가고 그 다음에 소련이 또 열심히 뒤를 쫓아가고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흐름을 그러니까 미국이 선두주자고 소련이 후발주자인 이런 관계를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지금 이 소리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소리입니다. 1957년 10월 4일이죠. 그러니까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이 소리가 전체 지구에 울려 퍼지고 1957, coming in on 20 megacycles. Steve Chef, Levittown, Long Island, reporting to the world. 신문에서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면서 소련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왜 미국이 공황, 충격에 빠졌는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것은 아주 무거운 물체를 실어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자 폭탄과 연관돼서 이제 중요한 사실인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이란선 쌍둥이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한 무기로 개발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 당시에 그 폭탄을 떨어뜨리려면 비행기 실어서 날아올라서 장거리를 비행해서 그다음에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데 장거리 폭격기가 없어도 미국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제자리에서. 예,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리는 핵무기를 달아서 쏘아 올리면 공군력의 우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한순간에 미국의 핵 우위가 뒤바뀌어서 소련의 우위가 확립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큰 위기감과 충격과 공포까지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스푸트닉 1호 보내고 2호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더 실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사람도 한번 우주 공간으로 올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을 올려보내면 여러 가지로 그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대신에 생명체를 올려서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가를 알면은 나중에 사람을 쏘아 올렸을 때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동물 하나를 우주선에 태워서 올려보냅니다. 예. 그 동물이 뭐냐면 바로 원숭이 아니야? 그 대상이 바로 이제 원숭이가 아니라 개였습니다. 그리고 개의 이름이 라이카. 이 라이카가 어떤 모습인지 또 그 당시 필름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새끼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가만히 있어야 돼. 편도만 됐어. 못 돌아왔나 봐. 끝이야 그냥 저렇게?
기사 보니까 그 강아지가 거기 올라갔다가 좀 뱅뱅 돌다가 아무 고통 없이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예. 이렇게 기사 그 소련에서 약간 프로파간다처럼 퍼뜨렸더라고요.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여러 시간 뒤에 온도 조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덥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중력 상태, 그러니까 가중력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그 온도가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이 실험을 통해서 그 지구 생명체가 지상을 떠나서 우주 공간에 그 들어가서 그 궤도를 도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무중 상태를 버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귀중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죠. 미국이 그거 보고 막 조바심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제는 또 이제 소련을 쫓아가는 입장이 됐네. 예. 그 전까지 지구의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지상과 이제 바다와 이제 하늘을 장악하면 그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경쟁이 더 격화되니까 우주까지 이제 경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소련에게 밀렸다고 생각한 미국이 반드시 우위를 되찾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바로 우주 개발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예, 바로 나사입니다. 나사. 달리 말하면 미국의 그 나사는 소련의 인공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덕분이네. 우리 덕분이네. 예. 소련 덕분이라고 하시네요, 형이. 그래서 이게 소련이 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니까 미국도 계속 그 박차를 가해서 최초의 통신 위성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미국이 완벽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소련이 하지 못한 걸 합니다. 인류 최초로 그 달에 발자국을 찍게 되죠. 아폴로 11호. Apollo 11, this is Houston. You are go for TLI, over. Apollo 11, thank you.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주를 장악하고 점령해야지 상대방 국토에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경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로 공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심을 전 세계 사람, 특히 미국과 소련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냉전이 언제든지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그런 또 엄청난 사건이 이번엔 소련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1961년 10월 30일 오전 11시 33분입니다. 소련의 그 노바야 지밀리아 제도 북극하고 가까운 곳인데요. 여기서 가장 강력한 폭탄이 터집니다. 처음에 봤던 그 이른바 황제 폭탄, 짜르 봄바. 그 위력이 50메가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폭탄의 아까 우리가 그 1000배 되는데 3333배, 3333배입니다. 그래서 원자 폭탄과 비교한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네. 예.
와우. 와, 차르본바는 진짜 일이 점점 커지네요. 예. 근데 지금 히로시마 이후에 15년 만에 지금 차르본바 이렇게 된 거면 이 성장 속도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발전 그렇죠. 속도가? 예, 계속 이제 가속이 붙는 건데요. 이 짜르본바의 그 버섯구름 높이가 67km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사는 높이의 그 7배에 다다른 그 수치일 텐데 이 정도면 그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이 버섯구름이 보인다는 거죠. 한반도의 최북단에서 이 짜르본바가 터지면 이 최남단인 그 땅끝마을에서도 그 버섯구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와. 와 그렇게 비교하니까 장난 아니다. 어마무시한. 저거를 왜 만드는 거야? 아 저걸 쏘겠다는 거야 뭐요? 그러니까 저 어쨌든 간에 서로 강력한 걸 갖고 있으면 누구 하나 싸울 수 없다 이거지. 그래도 안 네, 쏴, 싸울 수 저거. 없다 이거. 저거는 안 쏠 것 같아. 이 짜르본바 실험 당시에 그 다행히도 그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러니까 실험을 한 소련조차 놀랐다고 그래요. 설마 이 정도까지 셀 줄은 몰랐다. 아, 자기들도 무서웠나 네. 보다. 그러니까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여파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핵 개발 경쟁을 이어가다 보면 이제는 그 인류가 뭐 전쟁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멸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요. 인류가 다 멸망하면 그 정복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컸던 대규모 핵실험이 과연 여기서 막을 내렸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를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근데 쿠바는 사실 미국 소련과는 진짜 완전 별개의 나라잖아요. 그랬죠. 근데 세계 3차 대전 갑자기 쿠바 대전 쿠바 사람들은 너무 평화롭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이토록 아름다운 곳에서 냉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 그러니까 즉 미국과 소련이 13일간 그 핵전쟁 일복 직전까지 대치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짜르본바가 성공한 뒤에 그 소련의 그 군사적 위협이 너무 커져서 미국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격차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로 전 세계를 몰아넣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의 중심에는 역시 인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와 이제 소련의 권력자였던 니키타 후르쇼프인데요. 아, 근데 실제로 일리아 씨 그 후르쇼프 씨가 불금국 그 성님 느낌답게 진짜 과격한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과격하고 진짜 성격이 너무 다혈적이어서 이제 그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미국의 대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단에 한 국회의원이 미국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후르쇼프랑 얘기를 주고받는 이제 과정에 후르쇼프 마음에 진짜 들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그래서 후르쇼프가 그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하죠. 너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자기가 미니아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자 후르쇼프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뒤에 있는 세계 지도에 가서 미니아폴리스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나 지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자 후르쇼프가 나중에 미사일을 쏠 때 여기만 빼고 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냉전의 시작을 이제 트루만 대통령과 그 스탈린 원수의 그 대결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인물이 바뀝니다.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같은 시기에 소련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이제 니키타 후르쇼프가 됐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그 빈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요. 이 후르쇼프는 당시 나이가 67세. 그리고 띠동갑도 아니라 아래로 2번 내려갑니다. 23살 어린 사람이 바로 케네디예요. 최연소의 대통령 역대. 그래서 이제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러니까 후르쇼프가 케네디를 보면서 약간 얕잡아 보듯이 자본주의가 봉건제에 도전해서 승리했듯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합법칙이다.
여기에 이제 질세라 케네디도 맞받아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정치적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립을 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회담은 실패한 회담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그 싸늘한 분위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케네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처음이다. 내 인생에 이렇게 힘겨웠던 순간은 달리 없었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때 이제 그 지구 반대편에 있던 쿠바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바로 밑이죠. 거기서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의 주인공이 바로 피델 카스트로. 원래 그 쿠바에서는 그 미국에 훨씬 더 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이 독재 정권이 워낙 쿠바 국민들을 탄압하다가 원성을 많이 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친미 독재자를 내쫓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련과 밀착이 되는 상황이니까 더더군다나 그 미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에서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정부가 세워지니까 미국으로서는 정말 그 성가시고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당시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었던 CIA는 카스트로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만듭니다. 1960년에 CIA는 쿠바 망명자들을 모집해서 부대를 창설합니다. 케네디는 쿠바 망명자들에게 카스트로를 공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쿠바 망명자들은 피그스만 해안에 상륙해서 기습작전을 준비했지만 정보가 유출되면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피그만 침공 계획은 4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CIA가 계속 그 카스트로의 목숨을 노리는데 최근에 이제 공개된 그 기밀 문서를 살펴보니까 638번이에요. 아니 634번을 암살 시도를 한다고요? 아, 진짜 죽이고 싶어서 안달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쿠바 아까 우리가 이미지를 봤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날 텐데 쿠바하면 생각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시가죠. 시가 안에다가 소형 폭탄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스트로가 미국의 압박을 받으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도와줄 또 다른 국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소련으로 찾아가죠. 방문해서 이제 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로 몰아넣은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위기였죠. 가장 큰. 근데 프루시초프가 이때 드디어 그 소련에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그 미국이 소련 견제용으로 터키나 이탈리아에 미사일을 배치하게 됐는데 프루시초프도 똑같이 대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쿠바와 그 미국 본토와의 거리가 1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루시초프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면은 한 번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미사일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소련에서 쿠바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프루시초프가 처음에는 방어용 무기,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그 쿠바를 지켜줄 수 있는 방어용 무기를 보내준다고 하면서 이제 지원했는데 계속 이제 욕심이 생겨서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제 공산주의 체제의 어떤 환멸을 느꼈던 소련 군사정보국 소속의 대령이 있는데요. 이분도 또 생각을 하기에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 핵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소련의 계획을 미국에 알려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련의 그 탄도미사일 설계도와 미사일 포대, 그다음에 배치 상황 이런 어떤 핵심 정보가 담긴 그 정보를 직접 건네지지 못하니까 영국 사업가를 통해서 미국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해요. 미국은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핵미사일 기지 설치에 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증이겠죠.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 10월 14일에 쿠바의 하늘을 정찰하던 정찰기에서 뭔가가 포착이 됩니다. 보이네. 미사일 트랜스포터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미사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거기 미사일이 또 밑에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쿠바에 공격용 핵 미사일이 설치되었다는 이제 확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유, 엄청 무서운 상황이죠. 미국 코앞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쿠바지 않습니까? 네. 플로리다는 바로 코앞이고요.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은 뉴욕과 이런 미국의 핵심적인 지역, 워싱턴까지도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제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게 됐고요. 완전히 그 백악관은 물론 미국의 정계가 난리가 났겠어요. 발칵 뒤집혀지죠. 바로 전쟁 선포하고 싶었어요. 예.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이것을 받아보는 순간 정말로 큰 위기감이 케네디에게 몰려갔던 것입니다. 미사일을 쏘면 8분 안에 워싱턴에 그 핵미사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방어할 어떤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와. 미국이 항공모함 8척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 해군 함정 90척을 동원해서 쿠바 해상을 이제 봉쇄하게 됩니다. 이게 국제법으로 금지되는 상황인데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련이 추가로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핵탄두가 들어가지 못하게 반임을 막은 것입니다. 1962년 10월 22일에 케네디가 드디어 이제 방송을 하게 됐죠. 소련에게 최후 총톱을 보냅니다. It shall be the policy of this nation to regard any nuclear missile launched from Cuba against any na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as an attack by the Soviet Union on the United States, requiring a full retaliatory response upon the Soviet Union. 세게 나가네. 만약에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드디어 두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세계대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게 나오니까 소련도 여기서 밀렸다가는 완전히 그 쉽게 말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거든요. 두 나라 사이에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미국의 그 전략군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밀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쿠바를 봉쇄하고 플로리다에 2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집결하고 14,000여 명으로 편성된 24개 공군 예비군 병력을 수송대대까지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 준비를 마쳤죠. 쉽게 말하면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완전 전쟁 직전. 그땐 진짜 난리 났겠네, 미국 전역이.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핵전쟁 공포. 우리가 봤던 뭐 짜르본바라든지 수소폭탄 이런 그 버섯구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특히 미국과 소련의 어떤 영토에서 터질 가능성이 가장 그 가까이 갔던 순간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대치를 하게 되니까 이제 동맹국들도 같이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나토군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군도 다 비상 걸려가지고 영역만 떨어지면 서로 공격하겠다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류가 핵전쟁으로 인한 멸망의 문턱까지
갔던 것이죠. 10월 26일에 TV 뉴스를 통해서 소련 정부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소련도 쿠바 내 기지 건설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의 비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 미국 강경파들의 입장에서는 케네디가 너무 그 소련에게 물러터진 반응을 하고 있다.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서 소련을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핵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강경파들이 아주 그 케네디를 공격하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케네디가 이때 밀렸으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죠. 예. 1962년 10월 27일 미소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는데요. 미국의 정찰기 U-2기가 소련에 의해서 격추되고 미군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날 해상에서는 미군의 사격으로 소련의 핵잠수함에 홍례가 발사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련 본국과 교신이 끊겼던 잠수함 승조원들은 이를 핵전쟁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 핵월해 발사를 논의했지만 무산되었죠. 그 핵무기를 이제 발사하는 과정이 한 사람이 이제 버튼을 눌러서 갑자기 핵무기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누르고 위까지는 이제 최종 결정자까지는 올라가는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점점 이제 위기 상황이 이제 상승하면서 정말로 그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10월 28일입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 생각할 때는 전화로 통신을 하면은 가장 빠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때는 워낙 긴장 관계가 높았기 때문에 서로 전화로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때 이제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대사가 말을 전하고 뭐 하드 절차를 밟을 때 6시간, 7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6시간, 7시간 사이에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라디오를 선택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르시초프가 라디오를 통해서 미국이 터키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한다면 조건을 달죠. 그리고 소련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철수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고 케네디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쿠바 사태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다시는 이런 식의 위기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협상을 하면서 대기권 내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자.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줄이자라고 하면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습니다. 좀 진정하자. 예. Calm down. 제 생각에는 냉전 시대는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과 어떤 인간의 현명함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혈맹 관계였던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나치라고 하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적을 물리칠 때 서로 손잡고 같이 싸웠던 이 두 친구가 그 뒤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세계 평화를 앞당길 수 있었는데 서로에 대한 불신, 상호 의심, 그다음에 어떤 시기심이 작동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전쟁의 위기란 것이 단지 미국과 소련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자면 그 다음에는 인간의 어떤 현명함이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나 강경파들은 핵전쟁을 불사하자고 외쳐대는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서로 정치가다운 대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닦았던 것입니다. 해피엔딩이네. 긴장이 많이 풀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찾아온 내리막길, 즉 대탕트 시대에 많은 것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좀 나중이지만 독일을 강제로 나누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요. 훨씬 뒤에 일이지만 독일이 통일을 맞이했고 소련 안에 있는 공화국들이 분리 독립을 하면서
소련이 1991년에 해체가 되죠. 그럼 선생님 소련은 그러면 어쨌든 내분으로 인해서 그냥 해체된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결국은 이제 미국과의 그 경쟁에서 비롯되는 어떤 압박감이나 어떤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체 붕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